공시를 알아야 투자가 보인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시투데이 이주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시투데이 이연아입니다. 네, 오늘도 기업들의 최신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공시투데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흥미진진한 공시 이야기와 함께 재밌고 유익한 정보들 가득 담아왔으니까요. 끝까지 집중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새로운 소식과 함께 경제 트렌드 쏙쏙 뽑아 알려드릴 테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공시투데이 공투 지금 시작합니다. 네, 저희는 본격적으로 공시 살펴보기 전에 9월 6일 금요일 12시 구간 지나가고 있는 우리 시장 흐름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증시는 이 경기 지표를 소화하면서 3대 지수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이 ISM 서비스업 지수가 51.4를 기록하면서 확장 국면에 있음을 나타냈는데요. 이어서 발표된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나스닥만이 소폭 상승한 채 거래를 마쳤는데요. 나스닥의 이러한 상승에는 시총 상위 대형 기술주들이 힘을 보태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테슬라가 내년부터 유럽과 중국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판매를 시작하겠다 이러한 소식이 들려오면서 4%대의 강세를 나타냈고요. 또 아마존과 애플 같은 종목들도 개별 이슈를 소화하면서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제 시장에서는 오늘 밤 발표될 이 8월 고용 보고서의 대기 모드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요. 네, 우리 시장도 이렇게 좀 관망 심리 속에 나스닥의 상승으로 지수는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먼저 코스피는 오늘 상승 출발을 했는데요. 곧바로 낙폭을 키우더니 현재는 좀 밑꼬리 달고 올라오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0.73% 하락을 하면서 2,55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현재 4거래일째 매도 행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도 규모를 확대해 나가면서 현재는 1,700억 넘게 물량을 덜어내고 있고요. 기관은 반면에 2거래일 연속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투자와 또 연기금 중심의 매수세 나타나고 있고요. 기관은 이 9시 30분을 기점으로 매수 포지션을 잡으면서 현재 구간에서는 700억가량 물량 담아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총 상위주 흐름도 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총 1위에서 5위까지의 종목들 모두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삼성전자, 오늘 DS투자증권에서 이 B2C 수요 부진을 이유로 이 목표 주가를 기존 11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현재 과매도권에 진입을 하면서 그래도 일부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하락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더욱더 낙폭을 키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LG 에너지 솔루션은요. 오늘 현대차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56만 원으로 상향하는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계속해서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를 이렇게 상향하고 있는 리포트들이 나온다는 점 특징으로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약보합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현대차 오늘 유럽에서 전기차 판매 목표를 25% 줄인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재는 보합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낙폭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소폭 상승하며 출발을 했는데요. 지금은 현재 700선이 좀 위태한 모습입니다. 2.27% 하락하며 708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기관이 5거래일 연속으로 매도 우위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도 2거래일째 팔자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모두 다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엔캠의 낙폭이 깊은데요. 5% 하락세 이어지고 있고요. 또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2%대, 3%대 하락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주 쪽, 또 반도체 종목들 모두 다 또 하락세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렇게 딥페이크 관련된 종목들도 요즘 상승하는 흐름이었었는데 오늘 낙폭이 좀 큽니다. 플랜티너 13% 하락세 이어지고 있고요.
센즈랩도 12%, 또 한삭도 10%가량 하락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블랙 먼데이에 이어서 오늘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인 오늘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어서 코스피 시장에 올라온 공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유화학 업종은 이 중국의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요. 중국의 경기 침체가 지속이 되고 있어서 업황도 좀 계속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또 중국이 여러 분야에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저가 물량 공세로 또 우리 기업들은 경쟁력에서 밀리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LG화학과 더불어서 롯데케미칼, 또 한화솔루션, 이 금호석유화학 같은 이러한 4대 석유화학의 기업의 이 지난해 영업이익률이 0.6%를 기록을 하면서 2000년대 들어서 가장 저조한 수준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보다도 더욱더 악화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이러한 흐름 가운데서 LG화학은 또 어떤 전략을 펼치고 있을지 먼저 해명 공시부터 살펴보시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은 지난 4일 여수 NCC 2공장 매각 착수 보도에 대한 해명 공시를 발표했습니다. 당사는 석유화학 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사업 가치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나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향후 본건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결정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6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명 공시가 나올 만큼 좀 이러한 이야기가 흘러나오게 된 원인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LG화학이 여수 NCC 공장 2공장을 매각 착수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이 또 어떻게 될까요? 네, LG화학이 여수 NCC 2공장 매각을 고려하게 된 이러한 배경에는요, 아무래도 석유화학 업계의 심각한 좀 업황 부진과 또 이 공급 과잉의 영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과 중동이 공격적인 석유화학 이 설비를 증설을 하면서 이 글로벌 석유화학 제품의 공급이 크게 증가를 했는데요. 현재 중동에서의 에틸렌 생산량은 연 1,123만 톤에 달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이 자금률 상승도 영향을 줬는데요. 한국 석유화학 기업들의 최대 수출국이었던 이 중국으로의 수출이 크게 줄어든 것이 이러한 이야기가 흘러나오게 된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국석유화학협회는 중국이 지난해 석유화학의 쌀로 불리는 에틸렌을 4,600만 톤 생산을 해서 자금률이 98%로 수직 상승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올해는 이 비율이 118%에 달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은 한국과 중국의 주요 수출국이 미국, 베트남 등과 이렇게 좀 겹친다는 점을 고려를 하면은 이 대중 수출 감소를 타국 수출로 전환하는 것조차 좀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서 가격 경쟁력의 약화로 국내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급감하게 된 건데요. 이로 인해서 LG화학을 포함한 국내 기업들은 사업구조 재편을 통해서 경쟁력을 회복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LG화학은 이러한 배경에서 여수 NCC 2공장의 지분 매각을 추진을 하면서 이를 통해서 좀 자산을 재정비하고요. 또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이러한 전략을 펼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2공장 매각이 된 배경을 살펴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석유화학에 대한 심각한 업황 부진과 또 공급 과잉에 대한 영향이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또 공시에서도 이렇게 그래도 석유화학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LG화학 어떠한 전략들을 지금 세우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LG화학은요, 이 고부가가치 및 친환경 제품으로의 전환과 또 사업 구조를 개편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LG화학은 이미 여수 공장에서 스티렌노모어 이 생산을 중단한 데 이어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수 NCC 2공장의 지분 매각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범용 제품에서 벗어나서 고부가가치 제품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건데요. 중국 및 중동의 저가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롯데케미칼과의 범용 나프타 분해 시설인 NCC 부문
통합하는 부분과 또 합작법인 설립 가능성도 좀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협력은요, 중복 설비의 효율화를 통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또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가 공세에 좀 대응을 하기 위해서 부가가치 제품으로 좀 전환을 하고 또 비용 효율화 등으로 좀 전략을 계속해서 내세우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기업들에게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현재 이 석유화학 업계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는 산업구조 개편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공급 과잉 유형 판단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는데요. 기존의 장기 및 단기 기준으로는 이 급변하는 시장 상황을 적절히 반영하기는 어렵다는 이러한 지적에 따라서 20개 분기와 4개 분기 기준을 추가로 설정을 했고요. 또 이에 따라서 석유화학 업계의 구조 개편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을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LG화학 부회장 등 업계 대표들은요, 지난 7월 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만나서 조속한 사업 재편과 더불어서 이 정부의 인센티브를 주문하기도 했는데요. 산업부는 이에 기업 활력 제고법상 공급 과잉 업종에 대한 판정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범용 제품에서 고부가 친환경 제품 중심으로 전환을 위한 연구 개발과 또 세제, 규제 개선에 대한 건의도 수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 기업 활력법 적용에 따른 인센티브도 기대할 만한 부분인데요. 해당 기업은 주주총회 없이 이사회 결의로만 인수합병과 또 기업 분할 합병을 결정할 수가 있게 되고요. 증권거래세 면제 같은 세제 혜택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석유화학 업계에서는 국내 업체 간의 합종 연횡이 바람직하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또 이덕환 서강대 교수는 석유화학 산업이 무너지면 이를 기반으로 하는 소재 산업까지 함께 흔들린다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석유화학 업종의 구조 개편에 나서야 할 때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처럼 정말 정부에서도 공급 과잉 유형 판단 기준을 좀 완화하고 있는 것만큼 이렇게 석유화학 기업들을 좀 살리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대신증권에서는 지난 4일에 이 LG화학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하향한다라는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목표 주가를 낮춰 잡은 이유가 또 있을까요? 네, 대신증권은 LG화학의 화학부문 이익 추정치 및 양극재 판매량 추정치를 하향하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 65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15%가량 낮췄습니다. 대신증권에서는 유럽 내 전기차 판매 부진으로 양극재 판매량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기까지에는 좀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3분기 LG화학의 화학부문 예상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1% 줄어든 366억 원으로 전망을 했고요. 첨단 소재 부문 예상 영업이익은 1,633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3.9%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메탈 가격의 이 추가적 하락에도 불구하고 양극재 판가가 인상된 점은 긍정적이기는 하지만 판매량 감소로 인해서 이 이익 개선은 제한적이라고 밝혔고요. 4월 이 얼티엄셀즈 2공장 가동 이후에 이 LG화학의 2분기 양극재 판매량 추정치는 3만 8천 톤으로 전분기 대비 26.1% 증가하기는 했지만 이 3분기 이후에 전기차 수요 부진에 따른 주요 고객사의 감산으로 인해서 양극재 판매량은 전분기 대비 22% 감소한 2만 9천 톤이 전망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LG화학의 해명 공시 살펴봤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 기업도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코스피 기업은요, 동아지질입니다. 지진 소식이나 또 자연재해 소식이 전해질 때쯤이면 항상 관련되는 종목으로 언급이 되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 동아지질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1971년에 설립된 이 동아지질은요, 토목 엔지니어링 업체로요, 집안 개선과 또 토목 공사에 또 특화가 됐습니다. 이 동아지질이 연학 집안에 대한 공학적 성질을 좀 개선을 해서요, 그 안정성을 증대시키는 심층 혼합 처리 공법을
통해서 지반 개량 사업을 또 영위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이렇게 심층 혼합 처리 공법은요, 시멘트와 또 물을 혼합을 해서요, 고화재를 집안 내에 주입을 하면서 이 교반기를 회전시켜서 교반 혼합으로 인해서 이 원집안의 개량체를 조성하는 공법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건설업으로서 아무래도 주요 산업으로는 이 토목 분야의 보링 그라우팅 공사와 또 수중 공사, 그리고 상하수도 설비 공사, 그리고 토공사와 철근 콘크리트 공사 등이 있겠습니다. 특히 이 보링 그라우팅 공사에서의 수주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 보링 그라우팅 공사가 무엇인가 보니까요, 이 집안의 강도를 높이는 공사입니다. 아무래도 지하수 유입을 좀 차단을 하고 균열을 메우는 등 이 집안 개량을 위한 공사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이 동아지질의 핵심 경쟁의 요소를 보니까 집안 조사와 또 시험, 계측, 설계, 시공까지 동시에 좀 제공을 할 수 있는 토탈 서비스를 갖추는 능력 또한 갖추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동아지질 이렇게 좀 집안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기업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토목과 또 건설 관련해서 이렇게 좀 종종 언급이 되는 기업이니만큼 또 동아지질 이번에는 어떤 공시가 나왔을까요? 네, 바로 공사 수주 공시가 나왔는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 와성지구의 개발사업 공사 중에 심층 혼합처리 공사에 대한 수주입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의 이 와성 운동만의 일원에서 이 전면 수역의 매립 개발 사업을 위한 산업 물류시설의 조성 사업으로 이 당공사 내 DCM 공사 수주권인데요. 177억 규모입니다. 매출액 대비해서 6.1% 수준입니다. 이 DCM은 대표적인 연약 지반 개량 공법인데요. 이 시멘트와 물을 혼합해서 고화질을 이 집안 내에 주립을 하면서 교반기를 회전시켜서 교반을 혼합함으로써 원 집안의 개량체를 조성하는 공법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미 이 동아지질은 해당 공법을 통해서 그 부산 신항의 신규 준설 토 투기장과 또 홍콩 국제공항 제3활주로로 증설 매립공사에 좀 적용시킨 바가 있었는데요. 지난달 초에는 또 다른 공시가 또 있었습니다. 8월 6일이었는데요. 자기주식 취득 신탁 계약 체결 공시가 있었습니다. 주가 안정과 또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20억 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 신탁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이렇게 결정이 됐다라는 공시가 있었는데요. 계약 기간은 내년 2월 5일까지고요. 계약 체결 기간은 DB금융투자였습니다. 이 공시로 인해서 주가가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 공시로 인해서 이날 5% 넘는 또 급등세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자사주 취득으로 인해서 또 급등을 했다라는 점까지 저희가 공시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이렇게 공사 수주가 있거나 또 자연재해와 관련해서 이슈가 있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또 일본의 규슈 지방에 지진이 났을 때도 이 종목이 좀 급등주로 올라왔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우리 주가의 흐름도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지진이 나거나 공사 수주가 있을 때 주로 이제 그 관련 공모주 아니면 뭐 특징주로 이제 거론이 되기는 한데요. 일단 먼저 2022년에 있었던 사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0여 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던 사건 기억하시나요? 이때 서울과 또 수도권 등에서 도로가 통제가 되고 주택이 침수되는 피해가 잇따랐었는데요. 이때 강남 일대가 좀 물에 잠기면서 아무래도 좀 마비가 됐던 날이 있었습니다. 이날의 기억 저도 뚜렷하게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 사진도 굉장히 화제가 됐었잖아요. 이렇게 좀 지하철 구간 또한 침수가 되면서 일부 구간 운행이 좀 중단이 되기도 했었는데 이때 이 동아지질이 아무래도 집안 개선과 또 터널 공사에 좀 특화된 기업이니만큼 이때 부각이 되면서 특징주로 떠올랐던 그 날이었고요. 또 다른 종목으로는 또 다른 날에 또 다 그 지진 관련주로 대표적으로 또 특징주로 꼽혔습니다. 바로 지진 관련주를 보자면 동아지질과 또 삼영엠텍 그리고 파라텍 등이 있는데요. 이날 지진 관련돼서도 동아지질이 지반조사와 또 설계와 시공까지 이 종합적으로 토목
건설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또 받았습니다. 8월 8일에 규슈 그 남동부의 미야자키현 앞바다에서 7.1 지진이 발생했다라는 소식에 또 이날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해서도 특징주로 또 주목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포항 앞바다 영일 만에 이 막대한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소식에 이 물리탐사 결과에도 동아지질이 이때 11% 급등하는 흐름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동아지질 엔지니어링 사업부가요, 해상 시추 조사와 또 물리탐사, 그리고 현장 시험, 그리고 재하 시험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혀졌습니다. 정부 주도의 해상 시추 계획이 이렇게 발표가 되면서 동아지질에도 좀 투자자의 관심이 좀 쏠린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 7월 말이었죠. 정부가 14년 만에 이 기후변화에 극단적인 가뭄과 또 홍수가 빈발이 되면서 물그릇을 확보하겠다라는 취지로 다목적 댐을 좀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었는데요. 이때도 또 급등세가 이뤄졌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동아지질이 또 지반조사와 또 시험, 계측, 설계, 시공까지 동시에 다 제공할 수 있는 토탈 서비스를 영위하고 있는 것만큼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판단에 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흐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이 또 9거래일째 매수이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소폭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1.28% 하락하면서 12,340원 지나고 있는데요. 대왕거래 프로젝트의 또 관련 종목으로도 이렇게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오늘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대왕거래 프로젝트 투자 주관사 입찰 공고일이 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라는 소식에 오늘 관련 종목들이 또 하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가장 많이 또 상승폭을 보였던 한국가스공사가 오늘 8% 하락세 이어지고 있고요. GS글로벌도 또 계속해서 또 하락세 이어지고 있고 화성밸브도 또 8% 하락세 이어지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동해 심해가스 관련해서도 관련 종목으로도 주목받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역시 이렇게 좀 집안을 개선하거나 또 우리 터널공사의 주요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만큼 뭐 지진 이슈라든지 뭐 토목 관련 이슈가 있을 때마다 좀 이렇게 특징주로 언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동아지질이 좀 특별한 기술을 또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터널 굴착용 기계를 자체 기술로 제작하는 데 성공을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기계 제작 그 조립자의 인정서를 발급을 받아서요. 터널 굴착용 기계를 자체 기술로 제작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 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에 따르면요. 건설기계를 제작, 그리고 조립, 그리고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계 형식에 따라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여기에 성공을 한 겁니다. 아무래도 요즘 도시화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사회적 요구가 좀 높아짐에 따라서 TBM의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돼서 수주 경쟁 또한 또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동아지질이 지난해 10월부터 계속해서 이 건설기계 제작과 또 조립, 인정서 취득을 위해서 준비를 시작을 했는데요. 올해 1월에 이 국토교통부 담당자가 이천 공장을 또 실사를 했고요. 이후에 올해 2월 7일에 이 공식적으로 인정서를 발급받은 겁니다. 동아지질은 일본의 TBM 전문 제작사와 기술 협력을 통해서 이 TBM 제작을 추진해 왔고요. 이 동아지질은 1호기 TBM에 이어서 바로 2호기 이 설계와 제작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내년 1분기에 또 출고할 예정이다까지도 밝혀진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번 인증서 획득을 통해서요. TBM 자체 제작 능력을 좀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시공 능력을 좀 한층 끌어올리겠다. 그 기틀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도 기술 개발과 또 품질 향상을 위해서 국내외의 이 TBM 시장에 좀 입지를 강화하겠다라고 동아지질은 말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동아지질의 공시 살펴봤고요. 먼저 LG화학의 공시 요약입니다. LG화학은 지난 4일 여수 NCC 2공장 매각 착수 보도에 대한 해명 공시를 발표했습니다.
당사는 석유화학 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사업 가치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나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LG화학의 여수 NCC 2공장 매각설이 나오게 된 배경은 석유화학 업계의 심각한 업황 부진과 공급 과잉의 영향으로 볼 수 있는데요. LG화학은 현재 고부가 가치 및 친환경 제품으로의 전환과 사업 구조를 개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롯데케미칼과의 범용 나프타 분해 시설인 NCC 부문 통합 또는 합작법인 설립 가능성도 시나리오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동아지질 공시요약입니다.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 와성지구 개발사업공사 중 심층 혼합처리 공사 수주 소식입니다. 177억 규모로 매출액 대비해서 6.1% 수준입니다. 지난달 초 8월 6일에는 자기 주식 취득, 신탁계약 체결 공시가 있었습니다. 주가 안정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20억 원 규모의 자기 주식 취득, 신탁계약 체결을 결정했다라고 공시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내년 2월 5일까지며 계약 체결 기간은 DB금융투자입니다. 이 공시로 인해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요. 5% 넘는 급등세가 이어졌습니다. 1971년에 설립된 동아지질은 토목 엔지니어링 업체로서 집안 개설과 또 터널 공사에 특화됐습니다. 동아지질은 연약 집안을 공학적인 성질을 개선해서 그 안정성을 증대시키는 심층 혼합 처리 공법을 통해서 집안 개량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 올라온 공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기 이후에 좀 그동안 이루어지지 못한 임상시험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다. 이러한 산업 분석의 리포트를 제가 작년에 읽었었는데요. 정말 올해 이렇게 좀 임상시험에 나서는 기업들의 소식이 많이 들려오기도 하면서 이 바이오에 대한 투심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유바이오 로직스가 아프리카로부터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받았다는 공시가 전해졌는데요. 먼저 공시부터 살펴보시고 자세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바이오 로직스는 오가 수막규균 접합 백신 UNMCV5 멀티주 제2상, 3상 아프리카 임상시험 계획을 2일 승인받았다고 지난 3일 공시했습니다. 임상은 4,236명을 대상으로 아프리카 감비아에서 약 22개월간 진행될 예정인데요. 사측에서는 임상 2상에서는 12개월 이상 29세 이하를 대상으로 수막구균 예방을 위해 UNMCV5 멀티주 안전성과 내약성을, 3상에서는 9개월 이상 29세 이하를 대상으로 수막구균 예방을 위해 UNMCV5 멀티주 면역 원성과 안전성과 내약성, 로트 간 동등성을 각각 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바이오 로직스는 목표 시험 대상자 수 4,236명은 말리 임상시험 대상자 2,048명, 감비아 임상시험 대상자는 2,188명으로 이번 임상시험 계획 승인은 감비아 임상에 대한 승인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요즘에 바이오 기업들이 계속해서 임상시험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말씀해 주신 이렇게 공시를 통해서도 살펴봤듯이 이렇게 유바이오 로직스가 수막규균 접합 백신을 아프리카에서 임상시험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아프리카를 배경으로 임상시험을 하게 된 또 배경이 있을까요? 네, 이 수막구균은요, 뇌와 척수를 둘러싼 이 수막에 염증을 일으키는 질병으로요, 아프리카나 저개발 국가에서 발병률이 높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막구균에 감염되는 경우에는요, 24시간에서 48시간 이내에 질환이 매우 빠르게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적절하게 치료를 한다고 해도 이 10명 중에 1명은 사망하고요, 5명 중에 1명은
뇌 손상이나 피부 괴사, 그리고 사지 절단이나 청력 상실 등 이렇게 영구적이고 치명적인 후유증이 남게 된다고 합니다. 특히 아프리카 사하라 이담 지역의 잠비아라든지 세네갈, 말리, 나이지리아, 중앙아프리카, 우간다, 케냐 등은 이 국제보건기구에서 수막구균 벨트로 지정한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이 지역에서는 매년 수십만 명이 수막구균 수막염에 이렇게 감염이 되고 있고요. 또 이로 인한 사망자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이 지역은 수막구균 백신에 대한 이 수요가 굉장히 높다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이 세계보건기구 그리고 유니세프와 같은 국제기구들이 질병 예방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죠. 이들 기구와의 협력을 통해서 백신 개발 기업들은 자금 지원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백신의 임상시험을 보다 더욱더 원활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바이오로직스와 같은 기업들이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것도 이러한 국제기구와의 협력 덕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이 수막구균 백신을 임상시험하는 또 다른 이유는요. 이 백신이 실제로 이 높은 질병 부담이 있는 지역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용하는지 좀 확인을 하기 위해서인데요. 백신이 해당 지역 인구에게 적합하고 또 효과적임을 입증하는 데 이러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또 이후 백신 사용의 승인을 받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하게 된 이유가 아무래도 이렇게 저개발 국가에서 발병률이 높기 때문이다라고도 말씀해 주셨는데 국제기구와의 협력까지 이루어지면서 좀 임상시험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유바이오로직스가 그래도 하반기 실적이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가 또 어떻게 될까요? 네, 유바이오로직스는 현재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콜레라 공급 백신을, 공공 백신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이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이유로는요. 이 콜레라 백신의 공급 계약 확대와 또 생산 능력 확장, 이 두 가지 요인으로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유바이오로직스의 올 상반기 경구용 콜레라 백신 매출액은 218억 8,200만 원으로 전체 매출의 약 9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유바이오로직스는 최근 한 달간 이 유니세프와의 협력으로 미얀마나 나이지리아, 예멘 등지에 백신을 공급하는 약 223억 원 규모의 콜레라 백신 공급 계약을 연달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이 계약 규모는 회사의 올 상반기 매출에 거의 근접하는 수준인데요. 이로 인해서 하반기 실적에 굉장히 크게 기여를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유바이오로직스는요. 콜레라 백신 원액 생산을 위해서 춘천 2공장 내에 제조시설을 추가로 증설을 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평년 대비해서 약 60% 이상의 생산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유니세프의 수요를 초과하는 약 5천만 도즈의 백신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수준입니다. 또 이외에도 유바이오로직스는 장기적으로 장티푸스 백신과 또 수막구균 백신 등 이 새로운 백신 제품을 출시할 계획인데요. 이렇게 좀 제품을 다각화할 시도를 펼치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백신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이렇게 출시가 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매출 성장이 기대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최근 한 달간 계약이 모두 유니세프와의 협력이었다라고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유니세프와의 협력을 통해서 백신을 공급을 하게 된다면 어떠한 이점이 있을까요? 네, 이 국내 백신 개발사들은 국제 조달 시장 진출에 좀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글로벌 백신 시장은 구매 주체에 따라서 크게 국제 조달 시장과 또 민간 시장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국제 조달 시장은 유니세프, 세계 백신 면역 연합 등의 국제기구가 백신을 구입해서 저개발 국가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민간 시장은 개별 국가나 또 민간 의료기관이 백신 개발사와 협상을 통해서 백신을 구매하고 공급하게 됩니다. 국제 조달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민간 시장과 비교해서 백신 단가는 낮게 책정이 되지만 대량의 백신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데다가 이 개발 과정에서 비렘 멀린다 게이츠 재단 등의 기관으로부터 이렇게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이 이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화이자, GSK 등 이 글로벌 백신 개발사는요, 주로 선진국을 타깃으로 해서 프리미엄 백신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좀 후발주자들이 진입하기에도 훨씬 더 적합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16년에 경구용 콜레라 백신인 유비코를 유니세프에 처음으로 공급을 했는데요. 유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유니세프에 백신 3,200만 도즈를 공급했는데 최근에 경쟁사였던 인도의 샨티 바이오텍이 백신 공급을 중단하면서 올해 공급 물량은 이보다 50% 이상 늘어난 4,900만 도즈에 달할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현재 유바이오로직스는 수막구균 5가 백신을 한국 정부와 게이츠 재단이 설립한 국제보건기술연구기금인 라이트 재단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여러 국제기구들이 여러 종류의 좀 질병을 한 번에 예방할 수 있는 다가 백신을 선호하면서 LG화학 등 국내 백신 개발사들도 이러한 다가 백신 개발에 좀 속도를 내는 추세라고 합니다. 국내 백신 개발 관계자는요, 이 국제 조달 시장은 일반 시장과 비교해서 백신 단가가 낮게 책정이 되는 부분은 있지만 입찰에 성공하게 된다면은 이 마케팅 등의 별도 비용이 없이 출시 첫 해에도 높은 수익성을 낼 수 있다면서 이 다가 백신은 비용뿐만 아니라 접종률을 높이기 유리하다는 측면에서도 이 국제기구의 선호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국제 조달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대량적으로 안정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강점으로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유바이오로직스 최근 주가 흐름을 보니까요. 지난 8월 말에는 52주 신고가를 또 경신하기도 했거든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급등을 하고 좀 잘 가게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유바이오로직스가 개발 중인 이 알츠하이머 백신이 마우스 실험에서 이 원인이 되는 단백질의 형성을 억제하고 또 인지 기능을 개선하는 효과를 보였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이 비싼 치료제를 지속적으로 투여할 필요가 없이 3회에서 5회 이렇게 소량 접종으로만 일정 기간 항체가 유지된다는 점에서 편리성과 그리고 효율성이 뛰어나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유바이오로직스에 따르면요. 이 치매 증상이 나타난 환자가 백신을 맞을 경우에 이렇게 좀 증상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것을 막아주는 예방 효과와 또 인지 기능이 개선되는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치매 백신 실험 결과가 국제 학술지에 게재가 되면서 투자 심리를 자극하게 된 건데요. 이 유바이오로직스는 내년 말까지 임상 1상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임상 2상부터는요. 이 유바이오로직스와 팝바이오에서 플랫폼 기술을 양도받은 유팝라이프 사이언스가 이 개발권을 가지고 글로벌 파트너사와 공동 개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여기까지 유바이오로직스의 수주 공시 살펴봤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기업도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코스닥 기업은 윙이푸드입니다. 육가공 식품 업체 윙이푸드는요, 이 홍콩에서 설립된 지주 회사입니다. 지난 1886년에 이 중국 광동성 지역에서 가내숭어검 형태에서 전통 소시지를 제조 판매한 것이 시초가 됐는데요. 이후에 이렇게 4대에 걸쳐서 계승이 되면서 지금은 육가공 업체로 탈바꿈을 했습니다. 또 돼지고기와 가금류, 그리고 건조, 훈연, 염장, 조리, 그리고 기타 방법으로 가공 또는 저장과 처리하고 있는 이 식용 가능한 고기 가공품을 제조하는 육가공 업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요 자회사로는요, 이 광동 영업식품과 헐거스 영업을 두고 있고요. 주요 제품으로는 전통식품이 57%, 또 간편식품이 36%, 냉동식품이 5%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전통식품을 보면요, 중국의 살라미 그리고 중국의 베이컨 등이 있는데요. 주력 제품으로 이 전통식품이 이 맛과 또 특색을 살려서요, 화남과 화동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역적 집중도를 좀 분산을 시키기 위해서 제품을 더 다변화하고 있고요. 2016년에는 3월에 이 간편식품을 좀 개발을 하면서 판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중국 전 지역으로도 매출을 좀 더 확대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더 나아가서 매출 이런 유통 경로들을 더 다변화하면서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고 더욱더
모색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과거에는 좀 특정 채널의 매출이 좀 편중이 되어 있었다면 지금은 대형마트, 온라인 등으로 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매출 채널을 좀 확장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향후에는 이 간편식품에 대한 이 제품 라인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더욱더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웰빙 소시지 그리고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제품 개발도 계속해서 계획 중에 있고요. 2021년부터는 냉동식품도 본격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 것만큼 계속해서 유통망을 늘리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최근 2018년에 11월 30일에는 한국 코스닥에 또 상장이 된 건데요. 최근 중국 내에서 아무래도 한식에 대한 위상이 좀 높아지면서 한국 식품료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윙이푸드도 한국 상장사로서의 신뢰성을 더욱더 높이고 이 한국 상장을 좀 준비하게 되면서 쌓은 이 네트워크를 활용해서요. 한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 우수한 품질과 그 맛의 식료품을 더욱더 좀 잘 살려서 중국으로도 수입하겠다라는 목표까지 또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판매 루트를 좀 활용을 해서요. 중국 전역으로 판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반기 보고서를 통해서도 지금 발표가 된 상황입니다. 주연 앵커님 혹시 육포 좋아하시나요? 저는 육포는 잘 안 먹는 것 같아요. 네. 혹시 윙이푸드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인가요? 이게 육가공 제품 업체이니만큼 육포를 좀 전문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또 배가 고프더라고요. 네. 저도 지금 점심시간이 다가와서 그런지 계속 배가 고픈 것 같습니다. 네. 윙이푸드 이렇게 좀 육가공 업체다라고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또 나스닥 상장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 윙이푸드가요. 나스닥 캐피탈 마켓 상장을 목표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생산 설비 확충을 통해서 생산 효율 극대화와 신규 설비 설치를 통한 이 대체육 등 이 신규 진출을 위해서 나스닥 상장을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나스닥은요, 크게 이 글로벌 셀렉트 그리고 글로벌 캐피탈 이렇게 세 가지 분류로 나뉘게 됩니다. 진입 조건을 보니까요, 자본금 400만 달러 그리고 최소 거래 단위가 보유 주주가 300명 그리고 유통 주식이 100만 주 그리고 시가총액이 5천만 달러를 갖춰야 한다고 하는데요. 한국 시장에 이어서 이렇게 나스닥 시장까지 좀 진입을 노리고 있는 윙이푸드가 이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회사 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좀 마련하겠다라는 방침까지 내세웠습니다. 이 왕현도 대표는 나스닥 상장 후에 이 자금 조달을 해서 공장을 증설할 계획을 또 세웠고요. 또 회사 규모를 키워서 나스닥 2부 리그격인 이 글로벌 마켓에도 도전할 의사가 있다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나스닥 상장 여부 그리고 주주 환원책 마련 등이 좀 한국 시장에서의 이 차이나 디스카운트를 좀 해소할 수 있는 변곡점이 될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윙이푸드는 하반기에는 이 배당보다는 자사주 매입 후에 이 소각을 통해서 주가 부양책을 좀 더 마련할 계획이다라고도 밝혔습니다. 네, 아무래도 밸류업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만큼 이 윙이푸드도 또 자사주 소각을 한다는 부분, 이 부분도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윙이푸드가 올해 초부터 좀 주가의 변동성이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은 나스닥 상장 관련한 이슈 때문으로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나스닥 상장이 쉽지만은 않은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더욱더 반영이 된 걸로 확인이 됩니다. 나스닥 상장을 결정했다는 소식에 지난 3월에는 상한가를 찍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연초에 좀 700원대에 머물렀던 이 주가가 그래서 2,000원까지도 상승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윙이푸드의 미국 증시 입성이 좀 수개월간 지연이 되면서 주가가 크게 요동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 미국 나스닥 캐피털 자금을 좀 조달하려는 계획이 재차 연기가 되면서 주가가 1,800원까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흐름도 살펴보면요. 1.81% 하락하면서 1,830원 지나고 있는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시도 나왔는데요. 자세한 공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스닥 상장에 관한 공시가 정정이 됐습니다. 올해 초에 윙이푸드는 이 신주를 발행해서 도이체뱅크에 이 예탁을 한 다음에 그 원주를 기반으로 하는 미국 주식 예탁 증서를 발행하기도 했는데요. 주당 약 4달러에 총 250만 주를 발행사 139억 원을 조달한다라는 계획이었는데 좀 다음 달로 밀렸습니다. 공모가 결정과 인수계획 체결이 다음 달로 밀렸다는 공시였는데요. 공모 규모와 대표 주관 회사가 변경이 됐습니다. 발행 총액이 기존 139억 원에서 109억 원으로 줄었고요. 총 신주 주식 수도 250주에서 205만 주로 정정이 됐습니다. 신주 발행가액이 환율 변경으로 인해서 5,560원에서 5,355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시설 자금에 41억 원, 또 운영 자금에 15억 원, 기타 자금에 32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고요. 청약은 다음 달 4일에 진행되고 나스닥 상장 예정일은 다음 달 5일로 제시가 됐습니다. 네, 나스닥이 상장으로 가는 길이 좀 쉽지만은 않아 보이는데요. 그래도 올해 상반기 내내 좀 변동성을 많이 가지고 갔던 만큼 이번에는 좀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또 이러한 실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실적은 또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이 재무적 구조가 그래도 개선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윙이푸드가 올 1분기 매출액이 447억 원이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75억 원이 나왔고 당기순이익이 57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7.4%, 49.7% 증가했고요. 당기순이익 경우에도 3.6% 이상 급성장했다라고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중국 육가공 시장에서 윙이푸드의 입지가 이 국영 기업을 제외한 민간 기업에서는 최상위권에 속한다라고도 밝혔는데요. 이 전통 사업을 하는 민간 업체 중에서 좀 드물게 용두 기업에 선정됐다고 합니다. 이 용두 기업은요, 중국 정부가 시장 개방화와 또 농업 경쟁력 제고 그리고 농업 산업화를 통해서 농업 발전을 위해서 좀 대대적으로 육성한 정책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용두 기업에 선정됐다는 건 굉장히 또 좋은 소식이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왕연도 대표가 중국 살라미 제품 업계에서 윙이푸드가 최고라고 생각한다라고도 이야기했고요. 또 매출 기준에 못 미치지만 이 국영 기업에 준하는 시설도 갖췄다라고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용두 기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자산 규모 그리고 매출액 부채 비율 등 좀 재무적으로 이상이 없어야 하고요. 지속 가능한 발전과 현대화 설비 기준 등 이 까다로운 요건도 갖춰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아무래도 좀 동종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만큼 또 윙이푸드가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점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좀 까다로운 조건을 극복하고 또 용두 기업에 선정이 됐다. 이러한 소식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그래도 또 상장을 앞두고 이렇게 뭐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어서 굉장히 다행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윙이푸드 또 앞으로의 목표는 어떻게 될까요? 네, 윙이푸드 목표가요. 글로벌 종합식품 회사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 왕연도 대표는 한국 요식업의 시장 진출도 계획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중국식 살라미 제품을 한국인들에게 선보일 기회를 만들고 싶다라고도 밝혔습니다. 한국 기업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서 위탁 생산 상품을 만들어서 이 광동식 요리 음식점을 개점할 거다라는 계획 또한 밝히고 있고요. 또 계속해서 이 전통 살라미를 만드는 기업에서 웰빙을 중시하는 MZ세대 입맛도 사로잡겠다라는 포부까지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윙이푸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지금까지 살펴본 코스닥 시장에 올라온 공시, 2개에 대한 공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바이오로직스의 공시 요약입니다. 유바이오로직스는 오가 수막구균 접합 백신 UNMCV5 멀티주 제2상, 3상 아프리카 임상시험 계획을 2일 승인받았다고 지난 3일 공시했습니다. 임상은 4,236명을 대상으로 아프리카 감비아에서 약 22개월간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번 임상에서는 안전성과 내약성, 로트 간 동등성 등을 평가할 계획입니다. 유바이오로직스에 따르면 이번 임상시험 계획 승인은 감비아 임상에 대한 승인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한편 유바이오로직스는 콜레라 백신의 공급 계약 확대와 생산 능력 확장으로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윙이푸드 공시 요약입니다. 육가공 식품업체 윙이푸드는 홍콩에서 설립된 지주회사입니다. 윙이푸드의 미국 증시 입성이 수개월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총 신주 주식수는 250주에서 205만 주로 정정됐습니다. 환율 변경으로 인해서 신주 발행가액은 5,560원에서 5,355원으로 변경됐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공시투데이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기업 공시와 소식들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시투데이 다시 보기는 네이버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능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성공 투자에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길 바라면서 공시투데이는 다음 주 월요일 12시에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